20년간 시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율곡 이이도 친정 오죽헌에서 태어났죠. 현모양처의 상징이 남편 집을 거부했다고? 조선 초기 이것은 파격이 아니라 가능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여성의 주체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감춘 진실, 지금 다시 씁니다. 신사임당, 그녀의 진짜 이야기. 어머니, 제가 서울로 가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1523년 봄, 저는 21살이었고 결혼한 지 2년째였지만 여전히 강릉 친정 오죽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편 이원수는 한 달에 한 번씩 과거 준비를 핑계로 강릉을 찾아왔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며느리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임당, 이제 시집살이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 선택이 이토록 확고했던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강릉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이 오죽헌에서 사셨는데 임종 직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서울 양반과 혼인했다고 해서 이 집을 버리지는 마라. 이 집에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로 서울 양반가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외할머니의 병환이 깊어지자 남편을 설득해 강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태어난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3년간 간호하셨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강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과거를 준비하셨고 결국 진사시에 합격하셨지만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곁에 머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글을 가르치고 그림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임당아, 여자라고 해서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다. 네 외할머니도 나도 그리고 너도 이 집안의 적통을 이어가는 사람이란다. 어머니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남동녀였고 그것은 곧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의 이원수와 혼인했을 때 저는 당연히 친정에 머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사는 남귀 여호가 일반적이었고 특히 딸밖에 없는 집안에서는 사위가 처가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을에만 해도 그런 집이 대여섯 집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원수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덕수이 씨 명문가였고 시아버지는 벼슬을 하고 계셨고 서울에 꽤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여럿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장남의 아내가 친정에 머문다는 것은 분명 예의에 어긋나는 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혼인 첫 해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신혼부부가 친부집에서 1년 정도 머무는 것은 관리였으니까요.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시댁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임신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서울로 와서 제대로 된 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로서의 도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마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이 넓은 저택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제가 서울로 가면 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이원수는 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공부를 핑계로 강릉과 서울을 오갔지만 사실 저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보겠어. 그해 여름 저는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아이를 어디서 낳아야 하나 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연히 서울로 올라와 출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특히 첫 손주라면 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곁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낳으셨던 바로 그 방에서
어머니가 제가 낳으셨던 바로 그 방에서 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3대가 이어져 내려온 그 공간에서 4대째를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이원수는 또 한 번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임당의 몸이 약하여 먼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강릉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가 끝나면 서울로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히 하셨지만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1536년 12월 26일 저는 오죽헌 사랑채 몽룡실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 어머니가 흑룡이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현룡이라 지었습니다. 훗날 이 아이가 자신의 호를 율곡이라 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저는 강릉에 머물렀습니다. 산후조리를 핑계로, 그 다음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핑계로, 또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과 그림뿐만 아니라 집안을 꾸미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세상을 바라보는 법까지 그 모든 것을 제 아이에게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오죽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룡이 3살이 되던 해에 저는 또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모두 오죽헌에서 졌습니다. 시댁의 불만은 점점 커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손주들이 늘어날수록 시댁에서 감이 강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며느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마당의 풀과 꽃을 관찰하고 산수를 바라보며 붓을 들었습니다. 이원수는 여전히 서울과 강릉을 오갔고 그는 제 그림들을 서울의 사대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그림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30살이 되어 있었고 쓰라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제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강릉을 방문하셨고 손주들을 보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서 잘 키우거라.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점점 더 연로해지셨고 아이들은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특히 현룡은 총명하여 더 큰 스승을 만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의 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았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이 오죽헌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서 제 아이들을 키우는 매일매일을 말입니다. 그것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현룡아, 서울에 가면 네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단다. 남편의 말에 9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배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545년 가을, 저는 37살이었고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강릉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토록 이곳에 뿌리내리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단순히 글과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오죽헌의 넓은 마당에서 경포대가 보이는 언덕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특히 현룡은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왜 하늘은 파란가요? 물고기는 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나요? 글자는 누가 처음 만들었나요? 서울의 양반과 자제들이라면 어린 나이부터 서당에 앉아 사서삼경을 외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룡에게 먼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룡아, 저 포도넝쿨을 봐라. 어떻게 생겼니? 줄기가 꼬불꼬불하고 잎사귀마다 인맥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그려보겠니? 아이는 붓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가 본 것을 종이 위에 옮겼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그림에는 아이가 직접 관찰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셨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등을 어루만지며 밤을 지샜습니다. 사임당아.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어머니. 너는 좋은 딸이었다. 네가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곧 나으실 거예요. 아니다. 나는 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사임당아, 이제 너는 네 삶을 살아야 한다. 서울로 가거라. 네 남편 곁으로 시댁으로 가야 한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이미 네 안에 있다. 네가 어디에 있든 이 집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18년 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이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어머니였고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정신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상을 마치고 나서 이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갑시다. 어머님의 유언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8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9에 혼이 난 후 처음으로 진짜 시집을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울로 가야 한다. 현룡이 물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이곳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이것은 이 아이들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것. 1547년 봄, 저희 가족은 마침내 서울을 향했습니다. 짐을 꾸미면서 저는 제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죽헌의 대나무, 마당의 가지, 경포대에서 본 산수, 어머니와 함께 거닐던 길의 풀꽃들. 이 모든 것이 제 손끝에서 태어났고 이제 저와 함께 서울로 갈 것이었습니다. 서울 수진방 이원수의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드디어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38에 처음으로 진짜 며느리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고 시댁 어른들께 음식을 올리고 집안 살림을 챙기는 일. 강릉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했던 일들이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시댁의 규칙이 있었고 시댁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38살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의 양반과 부녀자들은 함부로 밖을 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강릉에서 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산과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경포대에 올라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안채를 벗어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현룡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서는 왜 그림을 그리지 않으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릴 대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릉에서는 사계절이 주렷했고 마당만 나가도 그릴 것이 넘쳐발랐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이 집 안채에서는 하늘 조각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룡아, 어머니가 그림을 그려주마. 저는 기억을 더듬어 붓을 들었습니다. 오죽헌의 대나무가 떠올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그 대나무, 비 내리던 날 더욱 짙은 녹색을 띠던 이파리들. 저는 눈을 감고 그것을 떠올리며 그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오죽헌은 이미 제 안에 있었다는 것.
그 후로 저는 기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렸습니다. 강릉의 산과 바다, 오죽헌의 마당, 어머니와 거닐던 길, 그것들은 모두 제 안에 살아있었고 붓을 들 때마다 되살아났습니다. 현룡은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원수는 아들을 위해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가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강릉을 그리워한다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언젠가 제가 크면 강릉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가야지. 그곳은 네가 태어난 곳이니까. 외할머니 산소에도 가고 오죽헌 마당에서 뛰어놀 수도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리고 현룡아, 네가 어디에 있든 강릉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안에 있단다. 저는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말을 아들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18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저는 단순히 친정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질문하고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응해 나갔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도 화가로서의 제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시댁 살림을 돌보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강릉에서 직접 보며 그렸을 때보다 서울에서 기억으로 그렸을 때 그림이 더 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은 것을 그리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룡은 13살에 진사시 초시에 합격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강릉에서 자유롭게 배웠고 서울에서 체계적으로 학문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사임당, 당신은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화가입니까? 시동생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붓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1551년, 저는 43살이었고 서울에서의 삶도 이제 4년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집안의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토록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던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안채 작은 방에서 포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문안을 드리고 돌아온 후였습니다. 약을 다 다리고 저녁 준비를 마친 후 잠깐의 시간이 생겼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어찌 그림 따위를 그리고 계십니까? 어머니께서 편찮으신데 밤낮으로 곁을 지켜야 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 아닙니까? 저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약은 이미 다렸고 어머니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밖에서는 형수님을 화가라 부르던데 대체 형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였을까요? 이원수의 아내, 율곡의 어머니, 시댁의 며느리,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신사임당.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강릉에서는 제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원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며느리이기를 바라고 아이들은 제가 어머니이기를 바라며 저 스스로는 화가이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함께 해낼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미 하고 계시지 않소? 남편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자에게 하나의 정체성만을 요구했습니다. 현모 양처, 착한 며느리, 헌신적인 어머니. 그 어떤 것도 화가나 예술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저 한가한 취미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기에 제 그림이 서울 사대부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원수가 제 그림을 몇몇 친구들에게 보여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포도 그림이 인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그림 속 포도송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진사 부인의 그림을 한 폭 구할 수 있겠소? 그 양반 부인이 그림을 그린다던데 한번 봐도 되겠소?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곤란해졌습니다. 양반과 부녀자가 그림을 팔아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받지 않고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선물처럼, 호의처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남자였다면 제 그림이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었을까? 현용은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15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은 왜 값을 받지 못합니까? 현용아,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은 아무 화원의 그림보다 뛰어난데 왜 어머니는 화가로 인정받지 못합니까? 여자이기 때문입니까?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달라질 것이라고. 이 아이는 이 불합리한 세상에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현용아, 세상이 원래 그렇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림을 그만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럼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 붓을 들고 있을 때 나는 가장 나다운 나를 느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현용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막아주었습니다. 작은 문지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댁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시댁의 모든 살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림 그릴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45의 제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느끼지 못했던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며느리, 어머니, 안주인이라는 역할 속에서 화가 신사임당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책상 위의 오래된 그림이었습니다. 강릉에서 그렸던 초충도, 가지 위를 기어가는 작은 벌레 한 마리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벌레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지 위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 아내 화가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집요하게 시간을 쪼개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식구들이 깨기 전에 한 폭, 밤 늦게 모두가 잠든 후에 한 폭.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치 제 존재를 증명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더 적게 자고 더 많이 일하고 그러면서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자 시댁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맞보다니 하던 시동생도 제 그림이 집안의 명예를 높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의 그림이 판서댁에 걸려 있다던데 우리 집안이 문화적 가문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인정받은 것은 제가 아니라 집안의 명예였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그림을 그만두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제 작은 딸이 임혜창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네가 원한다면. 하지만 여자가 그림을 그리면 시집가서 힘들지 않을까요? 제 딸이 이미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매창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네 안에 피난처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붓을 들면 네가 갈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딸에게도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제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1552년 현룡이 16살이 되던 해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보낸 20년과 서울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의 의미를 말입니다. 강릉에서는 자유로운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싸우는 화가였습니다. 매일매일 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틈새에서 살아남는 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저였습니다. 자유롭게 그림 그리던 신사임당도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도 붓을 놓지 않는 신사임당도 모두 진짜 저였습니다. 세상이 하나만 택하라고 강요했지만 저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얼굴을 그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 획 한 획 그려나갔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고 주름이 있었지만 하지만 동시에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무엇을 느낄까? 아마도 현모양처의 얼굴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의 저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이면서 화가이고 어머니이면서 예술가이고 순종적이면서도 저항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리신 그림들을 모두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21살 현룡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1556년 저는 48살이었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제가 평생 그린 그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댁의 먼 친척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예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상 중에도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씨 부인은 상 중에도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여자가 그림 따위에 집착하여 상례를 소홀히 한 것은 집안의 수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시댁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 그림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 어떻소? 그래야 부인도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 본분에 충실할 것이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려온 그림들이었습니다. 강릉에서 그린 것들, 서울에 와서 그린 것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린 것들, 아이들을 보며 그린 것들, 제 삶의 모든 순간이 담긴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림을 태우는 것은 저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댁 어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것은 부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오. 집안의 명예가 달린 문제요. 여제가 그림에 집착하여 본분을 잊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 집안이 어찌 되겠소? 그날 밤 현룡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막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을 태울 수 없다고.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어머니의 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룡아. 하지만 어른들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그림들을 태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그래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며느리이면서 동시에 화가이고자 했던, 두 세계를 모두 살고자 했던 제 선택의 대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 손을 자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그림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삶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때 이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그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겠소. 시댁에서는 태웠다고 하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어. 당신의 그림들은 보존되어야 하오.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강릉 친정살이를 묵묵히 지켜봐주던 그 사람,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이해해주던 그 사람이 지금도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부는 태우겠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며칠 후 저는 뜰 한가운데서 직접 그림들을 태웠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제 손으로 제 그림들을 불 속에 넣었습니다. 초기에 그렸던 서툰 그림들, 습작들, 미완성작들. 타오르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소중한 그림들, 어머니를 그린 그림, 강릉 오죽헌의 대나무, 제가 가장 아끼는 포도도와 초충도는 남편이 몰래 빼돌렸습니다. 시댁에서는 모든 그림이 타버렸다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시댁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몰래 붓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숨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치 금지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은밀함이 그림에 더 깊은 감정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제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렸습니다. 현룡은 그런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는 재능이 있어도 펼칠 수 없습니까? 왜 어머니는 숨어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까? 현룡아, 세상은 원래 그렇구나. 아닙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룡아, 네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네 안의 편견부터 바꿔야 한다. 네 누이들을, 네 아내를, 네 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단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현룡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훗날 그는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자신의 어머니를 스승으로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어머니를 기릴 때 강조한 것은 제 그림이 아니라 제 교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훌륭한 스승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뛰어난 화가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들도 시대의 한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화가로 인정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너무 급진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철학이 현묘양처라는 하나의 이미지만이 허락되는 것이 안전했을 것입니다. 1551년 겨울, 제 몸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열이 올랐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몸을 혹사하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며느리 역할, 밤에는 화가 역할을 하며 잠을 줄였던 10년이 제 몸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제가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죽헌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제 아이들이 태어난 그곳, 대나무가 우거진 그 마당, 어머니와 거닐던 그 길. 붓을 들 때마다 숨이 가빠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저는 현룡을 불렀습니다. 현룡아, 이 그림을 잘 간직해라. 이것이 진짜 네 어머니란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사람들은 나를 현묘양처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지만 완벽하지 못했고,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끝까지 화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현룡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희미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여자에게는 현묘양처라는 하나의 이미지만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성공이었을까, 패배였을까? 저는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타협하며 살았을까요? 답은 둘 다였습니다. 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협했고, 타협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어머니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임종을 앞둔 제게 혈룡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1557년 5월, 저는 50살이었고 제 생의 마지막 숨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비쳤지만 제 눈에는 점점 모든 것이 흐려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질문만큼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게 되었는지 거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그림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며느리에게 집안 살림을 가르쳤고, 딸에게 마지막 기법을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9에 결혼하여 2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처음 20년은 강릉에서, 마지막 10년은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두 개의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개의 삶. 강릉에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갇혔습니다. 며느리라는 역할, 안주인이라는 책임, 양반과 부녀자라는 틀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린 것이 서울에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강릉에서는 보이는 것을 그렸지만 서울에서는 그리워하는 것을 그렸습니다. 자유로울 때보다 갇혀 있을 때 더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더 깊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혈룡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혈룡은 이제 22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학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곧 큰 인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혈룡아, 나는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내가 정할 수 없구나. 하지만 너만은 진실을 기억해 주렴. 어떤 진실입니까? 나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때로는 그림이 너희를 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었다. 밤새 그림을 그리느라 아침에 피곤해서 너희에게 짜증을 낸 적도 있었다. 며느리로서도 완벽하지 못했다. 시댁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 어머니!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화가로서.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세 가지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것이 진짜 나였단다. 혈룡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세상에 말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었는지, 얼마나 뛰어난 예술가였는지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룡아,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여자 화가를 인정하기에는 말이다. 차라리 나를 좋은 어머니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너에게도 이 집안에게도 더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니다. 그것도 진실이다. 다만 전부가 아닐 뿐이지. 혈룡아, 진실은 여러 겹이란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을 주어라. 하지만 너만은 네 마음속에 전체 진실을 간직해라.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붓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제 손을 그렸습니다. 붓을 쥔 제 손. 주름지고 물감이 묻어있고 하지만 여전히 힘이 있는 그 손. 이 손으로 저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았고 밥을 지었고 시어머니를 간호했고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손이 바로 제 삶이었습니다. 여러 역할을 해낸 이 손, 포기하지 않은 이 손.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후회는 제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0년을 친정에서 살면서 시댁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그 20년이 없었다면 제가 될 수 없었고 제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느라 완벽한 며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그림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제 자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숨어서 그림을 그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그 거짓말 덕분에 제 그림들이 살아남았고 제 혼이 계속 숨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매창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창아, 네가 결혼해서 시집을 가면 사람들은 네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착한 며느리가 되라고, 좋은 아내가 되라고, 현명한 어머니가 되라고. 하지만 매창아, 그 모든 것이 되려고 애쓰되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안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하나 만들어라. 나에게는 그것이 그림이었다. 너에게는 무엇이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라. 그리고 절대 놓지 마라. 그것이 네가 네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매창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해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틀 후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원수는 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중 발반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웠소. 무엇이 고맙다는 것이오? 당신은 나를 막지 않았소. 20년간 강릉에 있을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당신은 늘 내 편이었소. 이완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강한 사람이오.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되라고 강요할 때 당신은 당신으로 남았소요. 그것을 어찌 막을 수 있었겠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 남자의 침묵이었다는 것을. 그는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묵인이 제가 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557년 5월 17일, 저는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보인 것은 강릉이었습니다. 오죽헌의 대나무, 경포대의 바다, 어머니의 미소. 제가 가장 자유로웠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저를 오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비록 수백 년이 걸릴지라도 언젠가 누군가 제 그림을 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단순한 현모양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싸웠다는 것을. 매일매일 자기 자신으로 남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2026년, 제가 죽은 지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 아닌 5만 원 지폐에서 제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를 현모양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결혼 후 20년을 친정에서 살았다. 그녀는 뛰어난 화가였다.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조선시대 여성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녀는 2개의 세계를 모두 살 수 있었는지.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한 선택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선택이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여성이 친정에 머물 수 있었고, 남편이 처가살이를 할 수 있었고, 딸이 집안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반음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여성의 공간은 점점 좁아졌고 제가 누렸던 자유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로도 제 삶은 현모양처의 모범으로 포장되어 그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에 사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과거가 항상 억압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현재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500년 전에 살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민을 저도 겪었습니다. 가족과 자아 사이에서, 역할과 정체성 사이에서, 안정과 자유 사이에서 저는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5만 원 지폐를 볼 때 제 얼굴을 보며 생각해 주세요. 이 여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짜였다고. 현모양처라는 틀에 갇히길 거부했다고. 그리고 그 거부가, 그 저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 그림은 남았습니다. 포도도, 초충도, 산시화. 그 그림들 안에 진짜 제가 있습니다. 며느리도 아닌, 어머니도 아닌 화가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신사임당입니다. 19살에 결혼했지만 38살까지 친정에서 살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며느리 역할과 싸웠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